자, 안녕하십니까. 마국부동산TV 심규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 2년차가 다가오면서 이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과연 전세 가격이 올랐는지 혹은 안정화됐는지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어떻게 정말 변해왔고 앞으로 이 임대차 3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임대차 3법에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론자들도 있고요, 또 반대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 이제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찬성론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들의 이야기가 맞는지를 한번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임대차 3법의 효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 5%에 대해서만 올려주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이러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쫓겨났어야 될 이러한 분들도 뭐 아야소리라도 한번 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소유자가 들어오거나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들어오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재판까지 해서 판결을 받은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다 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유자가 들어오겠다라는 이유로 안 받아주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에서도 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뭐 좋은 의미로 이제 생각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차피 질 거면 괜히 뭐 거기까지 가서 힘쓸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력화시키고 소유자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더 비싼 금액으로 이 임대를 놨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받아주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언제까지 살아야지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를 줘도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입자가 일단 나갔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거부 의사로. 자, 그리고서 소유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뭐 일주일 있다가 아유 내가 못 살겠으니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차를 놓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거 소송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자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가라, 그리고 내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며칠 있다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했을 때 손해배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소송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5%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계약갱신 청구권, 자, 안 받아들일래? 내가 들어갈래? 라고 했을 때 전세 보증금 내줘야죠. 자,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 내줍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 나가세요.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돈 내주고 다음 사람에게 비싸게 받으면 이거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2+2,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낼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자법에 해당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매매가에 비해서 더 올랐다.
자, 매매가는 뭐 몇 퍼센트가 올랐는데 전세가는 그에 비하면 뭐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세가는 매매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를 더 밀어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매매가는 많이 올랐지만 전세가는 더 올랐기 때문에 이 임대차 3법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 뭐 전세 대출을 예로 들어서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것도 전세가 상승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세 대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확대를 해줬지만 실제적으로 생겨난 건 박근혜 정부에서 생겨났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이 전세 자금 대출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져지면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남 탓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더 많은 제재와 더 강화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를 비롯해서 더 많은 국가들 중에 이 전세가 있는 나라는 없죠. 다 월세죠. 자, 월세라는 것은 매월 일정한 소득을 받기 위한 주택이죠. 즉 수익형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전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형 모델이 아니라 차익형 모델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틀리죠. 이 집주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전세를 주시는 분들은요, 이것을 어떤 소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임대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게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물가 상승만큼 올려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더 강화된 법률이 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끼고 집 사는 사람들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재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세가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갭 투자가 없어지면은 전세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전세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전세를 끼고 집을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점점 전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세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는 리밋이 있다, 전세가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대출을 했고, 전세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임대인들조차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합이 맞아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게 맞을지 이따가 한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일단은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 많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장할 때 좀 더 많은 근거를 가지고 또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임대차 3법이 이 전세 대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폐지 내지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행 2년차가 되기 때문에 8년치 전세값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시행 2년차인데 왜 8년치가 적용이 될까요? 시행 2년차에서 그때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5%밖에 못 올렸죠. 자, 그러면 지금 4년치가 일단은 플러스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앞으로 4년 동안 또 많이 못 올리다 보니까는 4년치가 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연 8년치가 반영이 될까? 이거는 어차피 시장 논리에 맞아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임대인이 8년치를 올린다고 해서 임차인들이 모두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현재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파트에서 포기하고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저렴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많이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 전월세 거래량 증가가 되면은 또 따라오는 문제가 있죠.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많거든요. 이 전세 대출의 리밋을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국민은행 시수표라든가 또 기준시가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틈새를 이용해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잘 가격이 책정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보다 저렴하니까 싸 보이는 부분에서 이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또 사회 문제가 또 생길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즉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자, 아파트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파트가 잘 팔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지만이 아파트 전세 공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아파트를 아무리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전 정권의 많은 우리가 그 현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됐을 때 이 공급된 아파트의 갭 투자 수요가 많이 와야지만이 아파트 전세 물량이 확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갭 투자 하라는 또 소리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정확한 어떤 진단과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줘야지만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세 대란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정반대 이야기겠죠. 전세 대출이 전세 가격을 상승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세 대란이 오니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세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반된 이런 주장들이겠죠. 어디가 맞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들 이런 것들이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말 문제점으로 발생했을 때 또 어떤 이유를 달아서 본인들의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정말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전세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또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다른 그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 전세가와 매매 가격을 모두 다 한번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매매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파란색은 전세 가격의 변화를 뭐 199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까지 각 정권별로 나눠 보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 그런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36.3%포인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21.9%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역대 가장 많은 그런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상승한 것인데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매매 가격은 36.3%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21.9%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보단 덜 올랐으니까는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다른 정부에서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5.6%가 올랐는데 전세 가격은 17.1%가 올랐어요. 5.6%포인트 대비 17.1%포인트. 전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이죠. 하지만 매매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 수도권의 매매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2.5%포인트가량 하락을 했는데 전세 가격은 14.9%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요, 20.6%포인트 정도가 매매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전세 가격은 5.4%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른 정부에서는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정부에서는 매매 가격은 떨어졌거나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러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대중 정부 때는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다 올랐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오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16.8%포인트가 상승을 했으면은 전세 가격은 20.7%포인트가 상승을 한 그런 경험치도 있죠. 자, 일단은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다 많이 오른, 최고로 오른 그런 정부가 되겠고요. 역대 정부 중에서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모두 다 많이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이제 2년 차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매매가도 상승하고 전세가도 아주 급속도로 상승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기준금리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초기 때 2.5%였어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정말 말기에 와서 1.25%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0.5%였다가 지금 1.75%가 됐어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부동산 전세 가격이 완전히 틀어질 것이다, 이거 정말 그냥 안일하게 그냥 숫자 하나만 갖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 하나가 과연 전세 가격을 잡아줄까요? 정말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여러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놓고 보는 것도 사실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거는 또 이제 정권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화인데요, 수도권만을 놓고 봤을 때와 전국을 놓고 봤을 때도 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전세 가격이요, 문재인 정부 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보세요. 19.74%가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때 16.7% 전체적인 상승률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전세 가격 상승률의 전국 가격은 더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14.0%나 올랐거든요. 전국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16.7%,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7.66%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른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정부 정책연구소에서 뭐합니까? 돈 받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이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사람들이 싹 바뀌게 되겠죠. 또 정책연구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정권에 필요한 정책의 근거만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임대차 3법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쪽, 그리고 이 임대차 3법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 둘 다 보면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근거가 좀 빈약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또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매매가건, 전세가건 아주 많이 급등을 했다라는 점이 우선은 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임대차 3법에서 과태료를 유예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지금 법안을 고치지는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뀌려고 하면은 민주당이 협조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할지 매매 가격이 상승할지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택지가 공급이 잘 되고 아파트가 잘 공급이 되면 반드시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3기 신도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 투자가 돼야지만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래왔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도 계속적으로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전세 가격 상승도 잠재적으로 내포해져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각각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정부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를 해야 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각 좀 진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곡부동산 TV에서 오랜만에 좀 전국적인 이런 이슈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겠죠. 여러분 각각이 판단하시고 또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세가 없으면은요, 이 갭 투자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이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연구기관에서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각자가 이런 부동산 투자에 공부하고 눈을 뜨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마곡부동산 TV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이 그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